지방을 버려야 지역이 산다? 지역의 한계와 가능성을 치열하게 진단합니다. 지역이 문제야! 숫자와 데이터로 오늘을 진단하고 내일을 내다봅니다. 대한민국 인구의 급격한 감소세, 여러분도 자주 접했던 체감했던 뉴스일 겁니다. 도대체 얼마나 심각하고 지역에 미치는 영향력은 얼마나 위협적일지 숫자와 함께 파보죠. 신현호 경제평론가 함께하겠습니다. 한 달 만에 뵙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난 출연 때도 좀 쉽게 쉽게 설명해 주셔서 저희가 또 모시게 됐는데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프닝 소개 전부터 좀 웃으면서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이게 상황이 너무 좀 심각한 것 같아서 인구 감소. 저 같은 경우에는 고향이 경남이기 때문에 서울에서 뭐 학교 다니고 취업해서 다시 경남에 내려와 보니까 분명 육안으로 다름을 확인하거든요. 평론가님께서는 좀 어떤 대목에서 야 이거 인구 감소 심각하구나 느끼십니까? 그 말씀하신 대로 이게 여러 가지 이 편차가 있어서 뭐 수도권이라든지 아니면 특히 경상남도에서도 창원이나 이런 대도시에서는 이게 체감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전체 인구가 아직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걱정하는 건 이제 곧 이제 보통 좀 제가 과격한 용어를 쓰면 지옥문이 열리는구나. 아직은 열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걱정인데 그래요. 현재 상황에서도 특히 이 뭐 농촌 지역이라든지 이런 데 가 보면 굉장히 체감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세대적으로 보면 제가 50대인데요. 저희 세대만 해도 다 대학 시절에 뭐 결혼, 출산 이런 거 되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냥 저희는. 뭐 당연한 수순이다. 그렇죠. 근데 지금은 저희 다음 세대 만나서 얘기해 보면 그렇게 생각 전혀 안 해요. 그런 거 보면 이거 굉장히 많이 달라졌구나 이런 걸 느낍니다. 저도 이게 이런 좀 위험한 이 국가 상황에서 반전할 모멘텀이 과연 있을까? 사실 저는 결혼했습니다만 아직 주변에 하지 않은 미혼자를 보더라도 집만 해도요. 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결혼 전에 준비하는 비용도 그렇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인구 감소, 인구 절벽, 그리고 앞서 지옥문, 심각하게 말씀한 지옥문인데 분명은 우리가 그쪽으로 지금 가고 있다는 것은 현실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문은 곧 열립니다. 열립니다. 0.72명 역대 최저 합계 출산율 그 문이 열릴 것이다 경고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합계 출산율 정의부터 일단 해주시면서 풀어가 보죠. 이 인구라고 하는 게 이제 미래에 대한 예측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뭐 결국은 이제 태어나는 것, 그다음에 사망하는 것, 그다음에 얼마나 건강해서 하는 것 이런 게 영향을 미치는데 혹은 뭐 이주에 오는 거 나가는 거 이런 건데 가장 중요한 거는 태어나는 숫자입니다, 사실은. 그렇죠. 이거에 대한 예측에 여러 가지 지표가 있는데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지금 말씀하신 합계 출산율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거는 그냥 좀 통계학자들이 만든 개념인데. 가임기 여성 1인이 평생 동안 아이를 몇 명 낳을 것인가에 대한 예측입니다. 근데 이걸 그냥 뭐 이렇게 단순하게 한 건 아니고 통계적 기법을 써서 한 예측입니다. 그래서 이게 경험적으로 보면 2.1이 되면 대체로 인구 규모가 현재 상태를 유지한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거보다 많으면 인구가 늘어나고 그보다 적으면 인구가 줄어든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저희는 이제 말씀하셨던 대로 가장 최근에 발표된 게 0.7 이 정도거든요. 1도 안 돼요. 아이고 1도 안 될 뿐만 아니라 0.7이라는 건 거의 많은 사람들이 야 이거 전쟁이 난 나라도 아니고 이게 가능한 숫자야? 이럴 정도의 숫자입니다. 이게 사실은. 제가 그 EBS 다큐멘터리였던 것 같은데 그 미국의 한 교수가 우리 그 출생률인가요? 합계 출산율 듣고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주면서 대한민국 완전히 망했네요 이렇게 했던 장면이 제가 떠오르는데 그럼 일단 해외와 비교를 해봅시다. 해외와 비교해보면 우리나라 어느 정도 수준인 겁니까? 이게 해외랑 이제 비교를 할 때 너무 여러 나라가 있으니까 우리 이제 통상 비교를 많이 하는 게 OECD와 비교를 합니다. OECD라고 하는 거는 그 국제기구인데 총 가입된 나라가 38개 국가고 별명이 선진국 클럽이에요. 이거는 이제 이 아메리카 대륙에서는 미국과 캐나다, 우리가 아는 유럽의 대부분의 잘 사는 나라들, 그다음에 아시아 태평양에서는 한국, 일본, 호주 이 정도가 들어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비교할 때 저희가 피어 그룹이라고 해서 선진국끼리 비교를 이제 하는데 저걸 보시면 제가 글씨가 좀 작아서 안 보이실 수 있는데 화면으로 주요국 합계 출산율 보여드리겠습니다. 저게 지금 아까 말씀드린 OECD 38개국이랑 인구가 제일 큰 인도, 중국 두 나라를 넣어서 40개 국가입니다.
제일 왼쪽이 합계 출산이 제일 높은 나라가 이스라엘이고요. 제일 끝이 인구 합계 출산이 낮은 나라인데 끝에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저기 한국입니다. 이거는 아마 라디오로 듣는 분들도 표 안 보셔도 알 겁니다. 네. 예. 저거 보시면 한국의 꼴등일뿐만 아니라 예. 그 바로 직전인 나라보다도 월등히 낮아요. 그러네요. 쭉 내려가도 뚝 떨어지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저게 아주 심각한 그런 숫자인데 저기 보시면 미국 같은 경우가 1.66이니까 우리보다 거의 2배 이상 되고요. 그다음에 예.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주 오랫동안 야 인구가 줄어들면 큰일이 난다네 하고 많이 얘기를 했던 게 일본이거든요. 그렇죠. 예. 일본이 잃어버린 30년도 인구 때문이다라고 하기 때문에 근데 일본조차도 1.3이니까 한국보다 꽤 높습니다. 야. 그래서 한국은 뭐 선진국 클럽 중에서는 가장 낮다. 예. 그리고 월등히 낮다. 그러면 후진국하고 비교해 보냐는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선진국들이 후진국보다 출산율이 낮습니다. 낮고 그러니까 저희가 높고. 사실상 전 세계에서 거의 전쟁을 하지 않는다 하면은 우리가 꼴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이 또한 갑자기 이런 그래프 속에 포함된 게 아니라 좀 꽤 2000년대 이후부터는 쭉 이런 하락세를 보였던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리고 그래프를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설명해드리면 완만한 하락세를 보이다가 네. 대한민국만 갑자기 낭떨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예. 일이 안 되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거든요. 예, 유일한 0점대 네. 예, 국가. 네. 야, 이렇게 되면은 참 인구수 앞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출생자도 반영이 됩니다만 네. 사망자도 반영이 되는데 네. 기대 수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의료 서비스가 떠오르고 네. 이 서비스만큼은 사실 대한민국이 내로라 하는 또 그런 서비스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기대 수명 같은 경우는 좀 어떻습니까? 예, 이 한국의 기대 수명은 여전히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OECD하고 이제 주로 저희가 비교를 하는데요. 예. 이거는 당연히 선진국이 후진국보다 기대 수명이 높을 거라고 예상할 수 있겠죠. 맞습니다. 네, 저기 보시면 제일 왼쪽이 기대 수명 긴 나라고 오른쪽이 기대 수명이 짧은 나라인데요. 예. 제일 왼쪽에 녹색으로 되어 있는 게 일본입니다. 84.5. 1등입니다. 예. 그다음에 2등이 한국입니다. 83.6. 예, 그러니까 한국이 OECD 국가 중에서 2등이고 저 얘기는 전 세계에서 2등이라는 뜻입니다, 사실은. 전 세계. 왜냐하면 선진국이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오래 살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리고 이거는 인구 측면에서는 두 가지 장점이 있는데 인구 자체를 늘리는 효과가 하나 있고 두 번째로는 꼭 그것이 아니어도 당연히 국가 입장에서는 그 나라 국민들이 오래 산다라는 얘기는 영양 상태, 보건 의료 상태, 그다음에 사고 예방 시스템 이런 것들이 매우 잘 갖춰져 있는 나라라는 뜻이거든요. 예. 저거만큼은 일본하고 한국이 이제 원투를 다툴 만큼 예. 아주 좋은 상태입니다. 저거는. 그리고 저거 자체는 보시면 대부분의 나라들이 좋은데 약간 특이한 거 하나만 말씀드리면 저기 오렌지색으로 되어 있는 게 미국인데요. 네. 미국이 76.4세입니다. 중국보다는 낮게 중국보다도 형성돼 있네요. 낮습니다. 심지어. 예. 그러니까 저거는 미국 사람들은 매일 그 인구학하는 사람들은 모이면 저 걱정을 많이 합니다. 아. 우리 국민을 우리가 제대로 보호를 못 해주는구나. 예. 저건 사실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렇게 미국은 책임 의식을 느끼고 있군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그 태어나는 것과 사망하는 거 모두 한국은 극단적입니다. 출생은 제일 낮고. 전 세계에서 태어나는 건 제일 낮고. 네. 그런데 오래 사는 거는 전 세계에서 어찌 보면 가장 오래 사는 가장 오래 국가고. 사는 나라 중에 하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마침 거의 양극화가 벌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럼 지금 추이로 보면 사실 네. 사람은 언젠가는 죽습니다만 네. 언젠가는 태어나진 않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기조가 유지가 되면은 네. 대한민국 인구는 줄 수밖에 없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예. 네. 어떻게 될까요? 어느 정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까? 그 이제 뭐 흐름을 좀 보시면 저희가 가장 최근 통계가 2022년도 통계가 나와 있거든요. 예. 이게 5,100만 명이 조금 넘습니다. 어허. 그러니까 23년 아직 공식 통계가 안 나왔고요. 근데 저걸 보시면 저 왼쪽에 제일 끝에 있는 게 1960년입니다. 그때 2,500만 명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저 때부터 2022년까지 거의 2배. 2배가 된 거죠, 예. 사실은. 그리고 2022년부터 살짝 전에 2020년이 피크였습니다. 2년 동안은 살짝 줄고 있습니다. 지금 저거 워낙 미미해서 잘 안 보이는데. 네네. 그다음에 저 이유는 미래니까 저건 예측이겠죠. 예측을 어떻게 하느냐면 저희 가운데 있는 저 녹색 선이 가장 그럴듯하다고 생각하는 예측입니다. 학자들이. 가장 보수적으로 예측한 겁니까? 아니 보수적이라기보다 뭐 출생률, 사망률 이런 것들을 예. 현재로서는 우리가 가장 합리적인 값이라고 생각해서 넣은 합리적인 겁니다. 값. 예. 저렇게 넣은 걸 보시면 예. 매우 가파르게 저희가 올라왔듯이 매우 가파르게 떨어지는 거거든요. 어쨌든 세 개의 포물선이 있는데 떨어지는 건 동일합니다. 다 똑같습니다. 예. 여기 보면 그럼 파란색하고 빨간색은 뭐냐면 파란색은 뭐 저희가 현재 생각하는 것보다 갑자기 한국 사회가 바뀌어서
출산율도 높아지고 이민도 좀 더 많이 받고 이런 거 저런 것들을 다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그 빨간색은 예상보다 더 빨리 인구가 줄어들면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아마 저 파란색과 빨간색 사이에 있을 거예요. 예. 꼭 녹색을 맞추질 못하더라도. 근데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어떤 경우에도 그냥 가파르게 떨어지는 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면 2000대개 한 60년대가 넘어가면 예. 저희가 뭐 이 4천만 명 이하로 떨어질 거는 뭐 거의 확실해 보이는 그런 예.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50년 지나면은 네. 5천만 돌파는 무조건 힘들어 보이고요. 네. 그리고 최악은 인구수가 3천만 명. 그렇습니다. 예, 이 시대까지도 그렇습니다. 심각하게 전망해 볼 수 있는데 네. 혹자는 이렇게 말한다고 하는군요. 인구가 주는 게 꼭 문제가 아니라 뭐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네. 이거는 뭐 어떤 해석입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이제 두 가지 이 측면이 있는데 하나는 저희가 말하는 소위 유럽에 아주 작지만 잘 사는 나라들이 있어요. 네. 뭐 스위스, 네덜란드 이런 데 뭐 우리는 말하면 거의 경상도만한 요 정도 인구거든요. 네네. 그래도 엄청 잘 사니까 우리도 인구가 적으면 어때? 잘 살면 되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예. 인구가 작다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 이거는 주목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줄어들고 있다라는 건 다른 어떤 것보다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미래가 암울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이를 안 낳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거는 그렇죠. 그렇기 예. 때문에 절대로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닙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물론 우리가 인구가 줄어드는 것 자체를 받아들여야 할 측면도 있어요. 그럴 때조차도 이렇게 급하게 떨어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고 그렇게 떨어질 때 어떻게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될 거냐라는 거를 갖춰야지 뭐 인구가 줄어들면 어때? 이렇게 생각할 건 절대 안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일본의 잃어버린 30년도 인구적 측면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예. 우리가 뭐 대비는 뭐 엄청 철저하게 해야 되는 그런 이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심각한 상황에 직면해 있는데 네. 그러니까 누군가는 사람이 급격하게 줄고 네. 우리는 아파트 내 집 마련도 힘든데 네. 그때 되면 공실 많겠는데 이게 아니라 네. 그런 얘기 하더군요. 네. 나중에 이제 노인들 부양할 거 생각하면은 네. 뭐 또 심각하게 말하면 네. 거의 지옥문일 것이다. 네. 이런 평가도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 노인들의 부양 관련해서도 좀 짚어봐야겠는데요. 네. 우리가 인구가 늘어날 때는 예. 우리 인구 피라미드라 그래서 이 노인 인구부터 아이 인구까지 보면 되게 이렇게 생긴 우리가 많이 보는 거 있지 않습니까? 피라미드처럼. 예. 그러다 이게 항아리처럼도 됐다가 근데 인구가 감소하는 시기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 나중에 결국 인구 피라미드가 회복이 되지만 예. 수십 년 동안의 감소기는 이게 거꾸로 생기게 됩니다. 역피라미드. 가 됩니다. 예. 이렇게 되면 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사람이 태어나서 사망할 때까지 크게 경제학자들은 세 단계로 구분을 합니다. 예. 경제활동을 참여하기 이전 단계. 아이들은 뭐 경제활동 안 하잖아요. 그렇죠. 교육과 보호의 대상이고 그다음에 경제활동을 참여해서 생산을 하는 단계. 예. 그다음에 은퇴 후에 경제활동에서부터 멀어지는 단계. 이 세 가지인데요. 이 중에서 이제 결제하는 활동에 참여하는 거를 15세부터 64세까지. 예. 요거를 우리가 OECD에서 생각하는 경제활동 세대인데 그 세대와 노인 세대의 인구를 비교해 보면 어떨까라는 건데 저기 보시면 저기 또 저 회색 선이 60년부터 지금까지예요. 예, 노년 부양비 그래프를 보여드리고 매우 천천히 올라왔죠. 예.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2022년도에 보면 그 비율이 24%입니다. 예. 24%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대충 이제 25라고 생각을 해보면 네. 노인 한 명당 청장년이 4명이란 뜻이에요. 한 명이 4명 챙겨야 된다. 아니죠. 4명이 한 명 챙기는데 그런 거죠. 지금은 그런데 그런 거죠. 예. 2022년 현재로는 경제활동을 참여하는 사람이 4명이면 예. 물론 이제 경제활동에 아직 안 들어온 아이들은 빼고 네네. 경제활동에 이 아이들은 또 나중에 경제활동에 들어올 거니까 예. 경제활동에서 이미 벗어나신 세대가 예. 한 명이에요. 4명당. 네. 그런데 이게 저 끝에 보시면 매우 가파르게 올라가잖아요. 예. 그래서 저게 이제 나중에 보시면 60년대 70년대 저렇게 가보면 야. 100%를 넘어갑니다. 아니 지금 60년에서 2022년까지 오는데 5.3에서 24.4가 됐는데 네. 22년에서 72년 가면은 24.4에서 네. 100 근처네요. 그렇습니다. 야. 100을 넘어서기도 한다는 예. 게 저는 무슨 그렇죠. 뜻이냐면 노인 한 명당 일하는 사람 한 명이라는 뜻이에요. 1대1이군요. 1대1입니다. 그리고 저거는 우리가 두 가지를 보셔야 되는데 하나는 아까 그 녹색, 빨간색, 파란색이 시나리오로 달아달라 했잖아요. 예예. 저기 보시면 2050년까지는 선이 하나입니다. 사실은.
그러네요. 왜 그러냐면 저기 낙관적인 시나리오 작동할 수가 없는 게 이미 청년과 노년의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출산을 더 많이 해봤자 적어도 15년에서 20년간은 저거 결정돼 있는 거예요. 아하.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거는 뭐 이미 뭐 우리 노력에 상관없이 저 부양비는 매우 급격하게 올라간다. 50년까지는 무조건 올라가는 걸로 급격히. 그리고 그 다음에도 시나리오별로 다르지만 올라가는 속도의 문제지 올라간다. 저거는 뭐 봐야 됩니다. 그래서 경제학자들은 사실 인구의 감소보다 저 부양비의 문제를 더 심각한 문제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1대1로 부양을 해야 되는데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의 숫자는 줄고 있고 특히 경남 같은 경우에도 조금 더 좀 외곽으로 가보면은 뭐 폐교 관련 뉴스는 계속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끼칠 영향이 상당하지 않겠습니까? 교육적인 측면도 그렇고 일자리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죠. 당연히 뭐 청년 세대가 부족하다라는 건 일단 일자리 그러니까 일할 노동자의 부족이 엄청난 문제고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부터 나오는 게 이제 외국인 노동자를 얼마만큼 받아야 되느냐. 근데 이거 받는 것도 쉽지가 않잖아요. 사회 갈등이 선진국 보면 엄청나거든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 교육 현장은 또 어떻게 이걸 유지를 할 거냐. 그다음에 노인들이 엄청나게 늘어나는데 그분들의 의료비, 간병비, 그다음에 그분들이 빈곤하지도 않아야 될 거잖아요. 그럼 우리 사회는 그걸 또 어떻게 연금을 준비해야 될 거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일들이 우리 앞에 다가온 겁니다. 그래서 뭐 좀 전에도 이제 마산 MBC도 저희 창원 MBC도 이 선거에 관련된 보도를 많이 하는데 정치인들이 이런 거 좀 관심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 정치인들이 그 총선 앞두고 뭐 공약이라든지 뭐 정책 제안이라든지 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뭐 여야 떠나서 그 들어보셨을 때 현실성 있는 대책 같은 게 보이십니까? 뭐 있었나요? 아주 작은 효과는 있을 거예요. 뭐냐면 대개 우리 그 공약이라는 게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냥 뭐 워낙 저출산이 너무 급하니까 사람들이 아이를 한 명 낳으면 얼마 더 드릴게요. 요즘 그런 게 많아요. 유치원 가면 어떻게 보조해 드릴게요. 학교 가면 어떻게 해 드릴게요. 뭐 나중에는 심지어 아이를 뭐 3명, 4명 낳으면 뭐 주차비도 깎아주고 뭐도 해주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잘 보시면 제가 오늘 여기 오면서 그 한 경제신문을 봤는데 거기 보면 이런 대목이 있었어요. 당신의 아이들이 당신보다 더 나은 삶을 살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하는 거에 비율을 물어봤는데 그럴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20%.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80%였어요. 놀랍지 않은 게 놀랍네요. 거기다가 젊은 세대로 가면 93%가 우리 아이들은 자기보다 더 못 살 거다. 그러면 절망적이네요. 그러면 이건 뭐냐면 아이를 안 낳는 이유는 부모가 힘들어서도 있지만 내 아이들이 행복하지 않을 것 같아서예요. 그렇죠. 이거는 굉장히 발본적이고 근본적인 노력을 해야 되지 그렇게 뭐 찔끔찔끔 가지고 될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이미 지금 수도권 중심의 대한민국으로 변모해 가는데 그러면 지역은 이런 위기가 더 가속화될 수밖에 없는데 그럼 수도권은 더딜까요? 좀 덜할까요? 그런 거를 같이 보시죠. 뭐냐면 이 여러 가지 인구 관련해서 지방소멸이라고 하는 논의가 많이 되는데요. 이 처음에 이제 일본에서 나온 건데 한국에서도 이제 저 논의가 이제 받아들여져서 저걸 하고 있거든요. 저걸 보시면 저 뭐 파란색은 이제 소멸 위험이 낮은 보통 뭐 이런 건데 소멸 위험은 뭐 그냥 국가별로 조금 다른데 이 젊은 세대와 노인 세대의 비율을 가지고 이제 저희가 합니다. 여기 보시면 그 소멸 위험이 진입한 구간과 소멸이 고위험인 구간, 그다음에 소멸 위험이 주의해야 될 구간이 있는데 소멸 위험이 보통이건 낮은 구간은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저기 조금 세종 하나만 있는데 저기는 예외라고 봐야 돼요. 저거는 행정시대 하면서 대규모로 젊은 사람들이 이주해서 된 거니까. 근데 저기 보시면 저기 수도권, 그다음에 부산, 울산, 대구, 광주 같은 광역시, 그다음에 제주와 충북이 약간 예외적으로 주의 단계이고 큰 우리가 전통적인 땅덩어리들 강원, 경남북, 전라남도 북도, 충남 모두 다 이미 소멸 위험에 이미 들어갔습니다. 수도권 광역시도 위험한데 그거보다 이제 뭐 도단위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지금 위험한 상황, 경보등이 켜졌네요.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저걸 보시면
인구 감소가 지역적으로 매우 불균등하게 나타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시도별 지방 소멸 위험 지수고요. 저희가 지금 총선 관련 자료를 보여드리고 있는 게 아닙니다. 네, 예, 아닙니다. 붉을수록 위험한 거고요. 네. 푸를수록 그나마 소멸 위험이 낮음인데 아마 그런 색은 이 자료에서 보기는 힘들 겁니다. 네, 네. 이거는 지금 경남입니다. 예, 경상남도입니다. 경상남도의 이제 기초지자체별로 한 건데 저기 보면 이제 주의 단계는 역시 뭐 저기 보시면 창원, 거제 이렇게 약간의 산업 기반을 갖고 있는 데들은 주의 단계고요. 예.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이미 진입한 단계인데 특히 그 함양, 뭐 산청, 의령 이런데 약간 농업 쪽 지역은 그리고 고령자도 많은 곳이기도 하죠. 예, 저런 거는 소멸 위험에 진입한 정도가 아니라 예. 소멸 위험이 고위험 단계로 이미 들어선 상태입니다. 아, 지금 이제 대한민국 앞서 전체로도 봤습니다만 경남으로 보더라도 네. 뭐 이제 비교적 대도시라 볼 수 있는 곳은 네. 그나마 덜 위험한데 위험하지 않은 건 아니고요. 네. 나머지 군 단위는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고 네. 뭐 시간 관계상 이제 거의 마무리해야겠습니다만 앞서 평론가님께서는 네. 이런 뭐 경제는 결코 운명이 아니다. 네. 뭐 인구 감소는 사실 경제로도 우리가 직결해 볼 수 있으니까요. 네. 인구 감소 이어지고 있고 그렇게 되면 이제 국가 위기, 지역 소멸 네.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운명처럼 느껴지는데 네. 이 운명을 우리가 거슬러서 우려하는 미래를 거부해 나갈 뭐 방법이 있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예, 어렵습니까? 예. 예. 두 가지를 다 해야 됩니다. 하나는 인구 감소 추세를 어떻게든 낮춰야 됩니다. 이거는 예. 근데 그렇게 하더라도 인구가 줄어드는 것은 불가피합니다. 이제는 아, 감소세를 이제 완화라도 해야지. 네. 그 감소세를 아예 뒤집는 거는 불가하다. 현재로서는 예. 불가능한 불가하다. 상태입니다. 예.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감소세를 낮추는 거는 예. 부모의 짐을 덜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부모들에게 아이를 낳으면 우리 아이들은 나보다는 더 잘 살 거야라고 하는 희망을 갖는 사회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앞서 그런 뭐 조사 결과는 희망도 없지 않았습니까? 현재는 없죠. 예. 그리고 그 희망은 기성세대 모두의 책임입니다. 그거를 하지 않으면 뭐 이게 지방 소멸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소멸로 가는 일이기 때문에 이거는 매우 그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해야 되고요. 예. 근데 하나만 더 끝까지 말씀을 드리면 이게 뭐 인구 문제 하게 되면 흔히들 걱정하는 것 뭐 자칫 잘못된 비판의 화살이 가는 게 예. 여성들에게 요즘 여자들이 아이를 안 낳아. 아. 혹은 특히 젊은 여자들이 너무 아이를 안 낳아. 그래서 우리가 저출생이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출생 근데 그건 약간 통계적으로 약간 조금씩 다른데 예. 그래서 이렇게 근데 사실은 이 대한민국의 인구의 미래는 예. 국가 전체의 문제지 예. 어떤 한 계층 성별의 문제는 아니다라는 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우려 파봤고요. 다음에 또 모셔야겠습니다. 신현호 경제평론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